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려온입니다. 오늘은 나땅 선생님이랑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공매의 정석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인데 저도 이 책을, 이 따끈따끈한 책을 파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오늘 받아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그 경매책이 참 많은데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실 때 경험담 그리고 권리 분석책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실 거예요. 공매도 비슷합니다. 경매 입찰을 하시다 보면은 법원에 가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낙찰이 생각처럼 싸게 낙찰이 안 돼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경매보다는 입찰가가 낮은 편입니다. 경매에 제가 실전반에서 목표를 매매가 10%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같은 물건 컨디션일 때 공매는 1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입찰하시면은 현실적으로 낙찰이 되니까 이번에 경매 가지고 또 입찰 더 큰 수익 원하시는 분들 공매로 좀 도전하실 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공매의 정석은 공매, 그 압류 공매와 일반 자산 공매 권리 분석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잘 정리를 했고요. 또 우리 그 경공매 같이 수강한 행꿈사의 그 행무기님의 실제 경험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잘 정리가 된 공매책이니까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초판 블로그로 초판 블로그로 24년도에 서울 수도권에서 낙찰된 물건들이 시세와 낙찰가를 분석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금액대로 어느 일을 입찰하면 어디 지역을 입찰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석 이후로 경매 입찰자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입찰자가 줄어들면 낙찰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나땅 선생님께서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제가 요즘에 그 인터뷰랑 이렇게 가보면은 설문지가 뭐가 들어오냐면은 전망에 대해서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전망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었습니다.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평균선인데요. 5,000K 50K니까 5만 개 정도가 매물이 있고 그 중에 이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20년도에서 21, 22년 이때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을 때는 거래량이 한 2배 정도 됐었어요. 이때는 동두천 그 지방 소도시까지 다 올랐던 시기였고 23년 초까지 이제 거래가 바닥을 쳤을 때는 거래가 이제 거의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가 7월 달에 좀 됐다가 훅 떨어졌습니다. 10월은 아직 집계가 마무리가 안 돼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7월에 비해서 많이 7, 8, 9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게 좀 사실이에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7월에 거래량이 한 47,000건 정도 됐다면 9월에는 28,000건 정도로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게 뭐 10월 달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스트레스 DSR 시행의 그 영향으로 직전에 그 시행 직전에 사셨던 분들이 조금 있어서 거래량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하의 거래량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이후에 계속 평균 이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그럼 평균 이하의 거래량이 보이면은요, 나쁜 데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에서는 거래가 100개 되던 게 50개 되고
10개 되던 데서는 5개 이하로 되고 한 달에 1년에 몇 개 거래 안 되던 데는 아예 거래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면 이건 아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그 거래량이에요. 굉장히 그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고 매수 심리가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있을 때 거래가 좀 잘 되는데 좀 내려오다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그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는요, 항상 이럴 때 경공매로는 수익이 큰 물건들이 낙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때 예시를 드는 어떤 역사적으로 싸게 낙찰됐었던 사례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선생님 상승장에 경매하는 게 좋아요? 하락장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경매는 실거래와 호가 중에서 낮은 것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낙찰가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게 낙찰가는 시세가 낮아지고 금매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입찰하시면 좋은데 입찰자 수도 이 거래량이랑 똑같이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제가 추석 이후로 많이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가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또 오르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거를 하지만 또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미지의 문이에요. 이 다음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은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요 내려가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요. 상황이 좀 달라요. 이게 엘스인데요. 엘스는 지금 전고점이 이 정도로 찍었다가 떨어졌다 다시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창동주공 산단지는 전고점 8억이었다가 6억으로 떨어져서 반등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양상이 이렇게 다른데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도 반등을 못한 이런 단지는 여기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엘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계속 오르겠죠. 강남 아파트.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창동주공 3단지는 없고 여기만 있느냐 그러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엘스를 사시는 분들과 창동주공을 사시는 분들의 자산은 다른데요. 지금은 비싼 걸 산다고 수익이 더 많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은 물건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른다 내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자산 규모가 막 5억대, 4억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20억짜리 S만 오르고 얘네는 안 오르겠냐고 영원히.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싸게 내놔야 거래가 되니까 그렇지만 거래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단지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창동에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동에 호재가 많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격대에서 반등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동보다 더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이거는 거의 10년 동안 1억 5천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올랐다 다시 그 1억 대 중반으로 됐어요. 자, 모든 가격대에서 반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가 있는데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20년도 이전에도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보면요, 20년도 이전에도 우상향을 했었던 단지고요. 이거는 20년도 이전에 우상향을 하지 않았어요. 20년도 이전에도 우상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오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년도 이전에 우상향을 했으면서도 59제곱미터 이상이라 방 3개 정도는 되고 500세대 이상이고 일정 거래량이 나오는 단지는 나중에 시세를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이하는 거의 10평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4억대부터가 경매로 의미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미국의 경제 그 지표 중에 하나인 프레드의 M1 그래프입니다. 서서히 그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20년도에만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도봉구 한신아파트랑 그래프가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은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는 자체 입지의 힘으로 오른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올랐는데 같은 유동성이 다시 오지 않으면 정거점 회복이 굉장히 천천히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아. 입지가 나쁜 것도 경매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입지가 좋은 것도 하고 나쁜 것도 하는데요. 입지가 나쁜 지역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를 때 조금 오르고요, 하락장이 많이 빠지고요, 거래량이 적을 때는 아예 안 팔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에 매도하시는 물건들이 입지가 나쁘고 거래량은 있는 단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기 매도 막 하시다 보면 큰 그림을 좀 놓치는 수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그래서 기회를 좀 많이 놓쳤는데, 냉장고에다가 그 과일을 넣을 때 우리가 큰 걸 먼저 넣고 작은 걸 넣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수박을 넣고 참외를 넣으면 들어가는데 참외를 넣고 수박을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산도 큰 걸 먼저 세팅을 해놓고 작은 걸 하셔야 되는데, 작은 거 막 급한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하다 보면 이제 큰 거를 놓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동산 공매 정석이 이번에 나왔으면 오늘부터 책이 이제 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그 최근에 쓰여진 책이고, 공매 권리 분석, 그리고 경공매로 수익 낸 경험담, 그리고 이제 사무장님과 저의 실전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초판 부록으로는 이거는 좀 부록에만 넣었어요. 왜냐면 시외성이 있어서 24년도 제가 책 집필 부록을 하던 시기가 11월 초에 이거를 쓴 것 같아요. 11월 초까지 최근에 이제 저희 시점반이나 수강생분들 그리고 낙찰 사례를 분석했을 때 금액대별로 지역별로 조금 입찰자들이 저렴하게 입찰을 하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파주의 신안 싱크밸리, 해솔마을 이런 단지들은 뭐 한 2억대인데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이 됐었고, 안성도 많이 좀 싸게 낙찰이 됐었고요. 단원구에 있는 또 고잔 6단지 이런 것들도 시세보다 좀 10% 이상 싸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매매가의 10%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출 80%를 가정을 했을 때는 내 종잣돈에 비해서는 수익 50%를 목표로 하는 거라 그렇게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많다고 막 경매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에 22억대는 순회마을 아파트 낙찰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요. 실거래보다 높게 낙찰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선도단지 때문에 지금 분당이 되게 많이 뜨거운데, 22억짜리도 1, 2억 싸게 받는 게 어려운 게 또 경매예요. 경매는 남들이 안 하는 그 틈새에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매 공부하시다 보면은 세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그 어떤 법정 기일이 있는 그런 공과금에 대한 분석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공매에는 그런 것들이 재산 명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매를 가지고 그런 분석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경매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도 완벽하게 분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공매 정석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주문 바로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공매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경매는 한 10%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아파트가 공매에서는 한 15% 정도 싸게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또 실거주자 분들도 요즘 경매로 많이들 매수를 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낮은 차익을 보시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편차가 좀 클 수가 있죠. 실제로 낙찰 받은 분이랑 최고로 싸게 입찰하시는 분이랑 가격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공매 물건들을 아파트에 낙찰된 걸로 쭉 한번 보시면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네. 그 공매 같은 경우에 경매보다 조금 더 경험치가 높고 네. 경매 공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매로 넘어가는 그런 좀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가 뭐 경매랑 똑같네 이런 답을 결론적으로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매에 적용을 하셔야 될지 그 부분을 나땅 선생님이랑 저랑 그리고 행무기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경매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물건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이용하시는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입찰을 하실 수 있으니까 몬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만 익숙해진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입찰들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공매를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공매는 두 종류가 있다. 압류재산 공매와 네. 다른 공매. 네, 맞습니다. 압류재산 공매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매랑 가장 좀 비슷하고요. 다른 공매는 일반 매수기 때문에 조건이 다 다릅니다. 네. 그거를 핵심을 알고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제가 그 출판사에서 부록을 뭘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록을 좀 이게 이제 좀 밀봉이 돼 있는 그거예요. 아예 그냥 덩어리로 다 붙어 있는데요. 제가 라이브를 해보면 우리 이제 경공매 투자자들은 뭘 제일 좋아하냐면은 그래서 나 어디 입찰하면 되냐, 네. 어디 입찰하면 되냐, 그리고 단기 매도 낙찰 받아서 이제 팔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에 적당한 그 지역들을 과거 사례 24년도에 낙찰이 우량한 아파트가 얼마나 싸게 낙찰됐는지 그 금액대와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뭐 한 3억대로는 어느 지역을 입찰하면은 좀 좋았겠구나. 이제 저희 실전반 낙찰 사례들도 있고 네. 또 저희 반에서는 입찰을 안 했지만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낙찰된 그 사례들 이런 것들 시세와 낙찰가 이런 거를 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공매로 서울 아파트는 한 7억대 정도가 됐을 때 의미 있는 그 차액을 가지고 낙찰이 됐더라고요. 네. 경매로는 한 5억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물의 개수가 좀 적으니까 5억대 정도까지가 서울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좀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 아파트가 3억대면은 이제 거의 10평대잖아요. 네. 10평대거나 이제 물건이 단지가 좀 작다거나 이제 위치가 조금 외지다거나 한데 제가 보니까 한 서울은 경매로는 5억대까지 그 공매로는 7억대부터 입찰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 10% 정도 이상 10% 이상 정도의 수익 매매가의 10% 정도 그 매매가의 10%면은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한 5억대를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 80%를 받는 사람이 만약에 입찰을 하면 1억으로 5천만 원을 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니까 1억으로 5억짜리를 입찰해서 5천만 원을 싸게 받는 거니까 내 투자금 대비 수익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많이 큰데요. 네네, 큰 편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가르쳤을 때 저희 시점반이 지금 한 50% 이상, 60%, 70% 정도 낙찰을 받으셨고 네. 입찰가도 다 자기가 써서 받으셨어요. 저는 안 정해주거든요. 본인이 쓰라고 해요.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도 다 네, 근데 이제 피드백을 계속 드리면서 네. 그 금액에 접근을 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반 이상 낙찰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수익도 조금 더 크고 이제 매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매에서 좀 명도가 제일 겁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점유자를 잘못 만나면 네.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으니까
법적인 지원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공매에서는 인도 명령이 모든 공매 자산이 동일합니다. 인도 명령이 없다 보니까 명도 소송까지 가셔야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네. 부분이 좀 시세를 떨어뜨린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소송까지도 해보신 적 있어요, 사무장님? 저는 명도 소송을 그 공매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치, 그냥 그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하신 적은 없잖아요. 네. 그 의뢰를 받은 것도 있나요, 저희? 그 명도 안 돼가지고? 예, 제가 법무법인 열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명도 소송이 물론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음. 공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명도 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고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에 오는 거는 약간 유치권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특수한 물건들. 네, 특수한 물건 위주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인도 명령이 없어서 명도 소송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사실 소송까지는 거의 할 가능성이 이제 없는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5%의 수익이 더 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여기 앞에서는 화면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뭐 안 된다 하지만 정작 닥치면은 또 그게 내 일이고 주변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 일반화 시켜가지고 공매해가지고 뭐 명도 때문에 큰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정말 비율은 낮습니다.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나가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이제 경매로 명도 제일 빨리 한 게 낙찰 다음 날. 낙찰 다음 날.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명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날 나가신 게 좀 제일 빨리 나가신 케이스 같아요. 사무장님 제일 빨리 나간 게 며칠 만이요? 저는 사실 그 명도를 진행을 할 때 점유자를 만나러 가서 그 만나는 현장에서 이사를 가신 게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늦지만은 현장에 가가지고 바로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무장님 그 유튜브 중에서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명도잖아요. 네, 그걸 근데 많이. 보면은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 이제 좀 경매로 막 형편이 안 좋아서 나가는 소유자 아니면은 이제 자기 임대 살던 집이 경매로 나와서 쫓겨나가는 임차인 뭐 아니면은 점유 권한이 없는데 그냥 살다가 나가는 사람들 약간 되게 딱한 마음이 들다가 우리 사무장님 명도한 영상 보면 낙찰자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그냥 호구같이 뭐 택시비도 달라고 하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그 물건이 제가 3억 프로젝트 영상 진행하면서 6번째로 이 공매로 낙찰 받은 물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물건 명도를 할 당시에 소유자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소유자분이 이사는 가신 상태였는데 내부에 짐을 안겨둔 거예요. 이 이사비를 받아내야지라고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짐을 남겨두셨는데 제가 명도를 하러 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이미 그 이웃분들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벌써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첩자가 있어 동네에. 네, 오래 사셔가지고 지인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잔금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매달 나가는 이자가 뭐 거의 한 150 이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분한테 이사비까지 드리면서 예, 그분도 사실 명도 진행하고 당일날에 인도를 받긴 했는데 저희 이사비는 좀 드렸지만 저희 택시비까지 드리는 호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호구 명도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 막 당당하게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불쌍하다 막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막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다가요. 그거를 딱 보면은 와 택시비까지 달라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 20만 정도. 20만 나왔어요? 100만 나온 거는 이사비 300만 원 준 거가 100만 나왔나요? 20만 그게 이사비 300만 원짜리고요. 그게 이사비 300만 원짜리요? 네, 100만은 오히려 이사비를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요. 그 사무장님 오늘 준비하신 거 뭐 있잖아요. 자료. 아, 네. 네네. 네. 이 물건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아까 나땅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서울시장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해서 쭉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상태에서 내년에도 정책 대출을 계속 뭐 55조씩 푼다고 하니까 지금은 잠깐 대출이 조금은 끊겨 있는 상태지만 내년에 대출이 또 많아지고 하면은 뭐 고가 아파트들까지 대출을 못 받겠지만 요 대출이 정책 대출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또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게 실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전체는 물론이고 현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한 18개 구 정도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머지 7개 7개 구들도 또 뭐 상승 흐름은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경기도까지 해서 인천 포함해가지고 수도권 전역이 2021년 10월까지 보였던 그런 흐름을 반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흐름이 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지난 정부에서는 꼭 규제 지역들을 지정들을 했었습니다.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조정 대상 지역부터 지정을 할 텐데 그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면 이 매매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기가 힘들어지죠. 네, 제가 최근에 우리 행꿈사 TV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운영을 하는데 중과세율 자체를 피할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조정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는 비교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요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에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공매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 인천 안에서도 서구, 중구는 말씀드린 대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 과세가 적용이 되기 전에 단기 매매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금액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화면에 이 금액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게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셨을 때 검색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여기 2억 1,100만 원. 네, 이 부분이 이제 감정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금액이 한 번 유찰이 된 금액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유찰이 됐죠. 여러 차례 유찰이 된 최저 입찰가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감정가가 있고 최저 입찰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물건은 국유 재산입니다. 국유 재산 특징이 여기 보시는 대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매처럼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입찰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물건 하나로 제가 대략적으로 공매 특징이 어떤 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입찰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일단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입찰을 못했다라고 하셔도 저녁에 오셔가지고 입찰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기간도 이렇게 3일이나 넉넉하게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입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국유자산이면 명도 필요 없고 내부도 확인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바로 여기 좌측편에 사진을 보시면은 네. 주방인 것 같죠. 네네. 네, 이 주방이 보이실 텐데 이 주방 기구가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좀 큰 화면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 전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오픈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국유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국유재산은 사실상 이 사진대로 네. 공실 물건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공실이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네. 내부도 확인할 수 있고. 예, 정해진 날짜에는 직접 가셔가지고 내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언제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한 날짜도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다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경매 물건은 좀 아쉬운 점이 점유자가 있는 분이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입찰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내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리스크를 떠안고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어 있으니까 내부도 보시고 집을 한번 보시고 입찰하실 수 있고, 그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어떤 게 필요 없나요? 명도 필요 없네요. 제일 부담스러운. 맞습니다. 이 공매에서 어쩌면 좀 금액을 떨어뜨리는 이유였던 명도가 필요 없다 보니까 이 국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매를 접하시는 분들이 입찰하시기 좋은 물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국유 재산을 좀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국유 재산을 왜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하나,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으로만 보시면은 국유 재산은 계속해서 좀 많이 매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토지 투자 같은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국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땅, 이 기획재정부에서 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땅들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땅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온비드를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지 그 기회를 접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네. 예.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조회수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공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조회수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것들이 조금 더 싸게 낙찰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는 이 지역으로 잠깐 보시면 영종도의 운서동에 소재한 아파트고요. 이 운서동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영종도 내에서도 다른 동보다 좀 신축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구축이고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은 옆에 있는 그 신축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장의 시세 상승 흐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인프라들 다 공유를 하니까 매매 거래가 좀 꾸준하게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하신다면은 입찰을 한번 해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감정가가 터무니없는 감정가가 아니라 감정 평가된 시점이 한 2, 3개월 전입니다. 이 경매 물건을 입찰을 하실 때는 공매랑 다르게 경매 물건은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고 매각 기일이 잡히기까지 한 6개월 이상까지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두세 달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매각 기일을 잡기 때문에 시세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세 정도라고 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물건들이 지금 국유 재산에만 똑같은 아파트가 지금 두 채가 또 나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조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이게 명도 부담스러우신 네. 분들은 충분히 네. 잘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국유 재산은 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 공매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방송을 방송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녹화로 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